눈부처학교 마지막 강의 주제가 저한테 주어진 게 큰 주제로 윤리였고, 이게 주어진 주제였습니다. 불자로서 올바른 예의와 윤리는 이라는 주제였는데, 사실 뭐 전공이 윤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윤리 강의를 늘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때는 하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주제이죠. 사실 윤리만큼 보편적이면서도 상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중적인 시선이 있는, 한편으로는 윤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외투처럼 잠시 걸쳤다가 쉽게 내려놓고 뭐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그 앞에 불자로서라는 말을 붙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게. 불자로서 윤리가 도대체 뭐냐. 또 불자로서 윤리라는 게 따로 있냐.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본래 보편성의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윤리인데, 앞에 불자로서라는 제한을 붙여놓으면 어떤 방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 전체 눈부처학교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한 주에 큰 주제 하나씩 있고, 그 밑에 하부 주제가 있고, 이런 방식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성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 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자로서란 말이 있으니까 첫 번째 주제로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한테 불교가 뭔가, 그런 아주 어떤 점에서 식상할 만큼 많이 던져지고 있는 주제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큼 어떤 점에서는 미국인보다도 더 미국적이기도 하고, 또 유럽인보다도 더 유럽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클래식이나 뭐 기타 그런 걸 사랑하는 걸 보면 유럽인들보다도 더 유럽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을 어떤 보편성의 모형으로 삼고 우리 삶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은 멀었어, 뭐 한국이 그래봤자 지금, 그런 말들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걸 상당히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정보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요즘 20, 30대들에게서는 오히려 그런 경향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불교는 좀 어쩐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그렇죠. 시대, 물론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뭐 젊은 층이 절에 오지 않는 것만큼 젊은 층이 교회에 오지 않는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와 그리스도교, 개신교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기타 뭐 그 외국 문물을 손쉽게 즐기는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외국 그 영화나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에 등장하는 어떤 동아시아적인 느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히 세련된 아주 최신의 유행이기도 한, 이런 이중적인 시선 사이에서 우리 불교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불교는 세계 모든 불교가 다 들어와 있죠. 초기 불교에서부터 우리 대승불교, 또 미국 불교까지, 또 유럽 불교까지 거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모든 티베트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모든 종교를 다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우리에게 불교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따져보면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사이,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또는 신앙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보살, 뭐, 법사 이런 이름으로 사실 불교적 외양을 띤 무속들이 실제로 불교에서 하는 의례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하고 거기에 뭐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교는 또 한편으로는 아주 특히 서양 지성 사회의 최고의 유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부터 그냥 무당들이 하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 자체가 보디사트바가 아니라 무당을 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또는 뭐 조금 그냥 맹목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타력신앙을 가진 할머니 보살을 뜻하기도 하는 뭐 이런 말로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의 타락이 우리 불교의 현실을 가리키는 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불교가 무엇인가라는 물음도 쉽게 답변이 잘 안 되는 아주 복잡한 물음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건 주로 학문의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 불교는 철학인가? 이게 아주 오래된 질문인데도 여전히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철학계에 서양 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강력해서 그 자신들의 서양 철학적, 그러니까 필로소피의 번역어로 채택된 그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가 과연 철학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한편으로는 이미 해소되어 버린 오래된 질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철학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서양 철학 전공자들과 대화가 가능한 서양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불교 철학자만을 철학자로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그걸 상징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스카이 대학들에 있는 불교 철학 전공자들이 다 주로 미국 박사거나 독일 박사들입니다. 실제로. 근데 아주 이게 그 세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이 관점에서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건데 이상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서양 철학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만 철학자로 제대로 인정해 주니까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자질을 인정해 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우선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꽤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교 철학계는 오히려 강화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지금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뭐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가기가 훨씬 유리한 그런 지형들로 돼 있어서 불교가 철학인가 종교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철학인가 종교인가라는 물음 뒤에 붙여질 수 있는 게 윤리인가 그럼 불교는 윤리인가 윤리로서 불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초기 불교의 아라한이나 대승불교의 보살 같은 이상적 인간상을 전제로 해서 그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서의 윤리 그게 불교 윤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불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일상에서 멈춤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오래된 뭐 사티 이런 개념부터 온 것들이지만 멈춤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관이라는 개념으로 정착을 했고 그게 이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고 바라보라 뭐 그런 말들로 일상의 실천으로 우리한테는 불교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죠. 학문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불교 철학, 불교에도 철학함이 불교의 기반을 두고도 철학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철학함의 한 모형을 불교가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얘기되는 것은 불교 철학이 기본적으로 과학적 사유와 정합성을 지닌다. 과학적 사유와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자연주의적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불교가 이 시대에 맞는 철학 또는 미래 철학의 한 유형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 긍정적인 비전도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불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일관되게 있지 않고 아주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것에서 아주 부정적인까지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여기서는 주로 철학으로서의 불교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따져본다면 실제로 이게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불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삶의 두 차원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우리 삶에 크게 보면 두 차원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생존과 실존의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멸과 진예의 문제.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설정하면서 바라보는 틀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생존 속에 실존이 있고 동시에 실존 속에 생존의 계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불교의 철학함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거야 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니까 삶들 사이의 연기적 맥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기의 전개 과정, 중첩된 연기망, 뭐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연기망의 인식이라는 과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지와 관의 일상적 전개로서 멈춤의 연습과 몸의 습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불교가 지닌 윤리로서의 특징 중에서 21세기 현재 한국을 비롯한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특히 이제 서양 윤리학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 고대와 중세까지 지니고 있었던 실천적 맥락을 탈각해버립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론적 맥락에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올바름을 추동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식의 윤리적 사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덕론을 의도적으로 탈색해버리고 탈각해버리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윤리학이 이론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실천적으로는 거의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는 일종의 그 무능을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20세기 윤리학이 일반 시민들의 윤리적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주로 이제 사회나 기타 이런 것들, 특히 미국 사회가 이제 워낙 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과 사회 불안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서 특히 이제 그 윤리학 안에서 그런 실천적 영역을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베트남전을 전후해서 등장하고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흑인층이거나 아니면 중하류층 자제들이 훨씬 비율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비율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도대체 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 공정성의 문제고 그 공정성의 문제가 자기들 개념으로 이제 정의의 문제로 가고 그 정의론을 제기하는 존 롤즈라는 철학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다시 정의론이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어떤 토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사회운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유럽에서도 68운동이라고 68년 전후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사회운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윤리학이 또 사회철학이 나와야 된다라는 요청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자본주의 일상이라는 게 늘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불교 철학이다라는 것들이
서양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역수입되면서 불교 철학의 근거에서 현대 시민사회,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시민들의 삶에 어떤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우리한테 준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역수입된 면이 있다. 우리가 미국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꾸로 역수입되면서 불교 철학도 그 중에서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거두게 됐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맥락에 초점을 두고 불교 철학이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도덕과 윤리라는 말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도덕과 윤리라는 말 이것도 말은 우리 도와 덕, 윤과 리라고 하는 전통 사상적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철학이 그런 것처럼 철학은 철과 학이라는 말이 따로따로 쓰인 적은 있었지만 그 두 개가 합해져 쓰인 것은 일본인 니시 야마네가 필로소피를 번역하면서부터 철학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도덕과 윤리도 도와 덕, 윤과 리는 다 원래 우리 전통 그 텍스트에 다 있던 개념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묶여서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모랄의 번역으로서의 도덕, 에틱스의 번역으로서의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번역어로서. 근데 이게 모랄은 이제 서양 고전어인 라틴어와 히라버 중에서 라틴어에 근거한 것이고 모레스라는 에틱스는 에토스라는 히라버에 근거한 것이라고. 근데 이게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습 그런 뜻이에요. 관습. 기본적으로 모랄이나 에틱은 관습,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도덕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랄이나 윤리는 관습적 도덕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태어나면 특정한 관습이 지배하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유되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전제가 이제 거의 확인되고 있죠. 사실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들의 사회에 던져지면 늑대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관습을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던져져서 거기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 도덕입니다. 도덕. 그런데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관습적 도덕인데 일정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사춘기까지는 관습적 도덕을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지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 도덕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정하는 시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관습적 도덕과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열망으로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망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저는 구분하는데 도덕과 윤리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습적 차원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라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관습에 대한 비판, 자기를 사유화시킨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전제로 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세계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향한 열망이 곧 윤리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냥 이 어원을 이건 나중에 다시 붙인 것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재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보면 도 플러스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란 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도도 있고 덕도 있고 윤리란 말은 사람들이 무리윤자잖아요. 사람 인자에 무리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살다 보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그게 윤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도와 덕의 통합이 도덕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 사회만의 인간이 지켜야 될 이게 이때 도라는 것은 인간, 자연, 우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윤리라는 것은 사람 인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도덕이란 말 안에 윤리가 포섭된다, 통합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초중고 도덕 교과에서 이런 분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란 말은 교과 명칭과 과목 명칭인지 교과 명칭이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과는 도덕 교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도덕 과목이 있고 고등학교에 가면 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고정과 윤리 이런 과목 명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 이상에 가면 드디어 윤리란 말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도덕이란 말, 그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교과에다가 과목 명칭까지도 도덕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탐구하는 도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도덕 과목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에서 초등학교도 도덕, 중학교도 도덕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야 윤리가 등장하고 대학의 교과목들은 거의 다 윤리입니다. 네, 윤리. 뭐 어떤 현대 시민과 윤리, 뭐 현대 사회와 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그렇게 층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서양 윤리학자들은 도덕과 윤리를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리학계에서는 대체로 관습적 도덕과, 그러니까 서양에서 약간 관습적 도덕과 열망으로서의 윤리라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저도 그렇게 구분하는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맥락에서 본다면 도에다가 덕을 통합한 것이 도덕이고, 윤리는 그냥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호환 가능하지만 일정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라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도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윤리학의 쟁점과 타자의 문제라는 주제로 불교 윤리와의 만남을 좀 규정 지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현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 그러니까 결국 그 윤리라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윤리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윤리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사회에 들어오면 그런 물음들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개인들이 찾는 것이다. 개인들이 찾아서 사는 것이, 거기에 간섭할 수 있는 권위체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고 동시에 평등한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누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전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윤리학도 그런 물음들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명제를 통해서 그의 철학이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삶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냥 살아가면 된다. 각자 그 자신의 마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것들의 대표적인 두 영역이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윤리였습니다. 종교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 종교에 따라서. 근데 윤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윤리는 뭐였는가 하면, 그럼에도 시민사회라고 하는 데가 각 개인, 그런 개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살아가다 보면 최소한 지켜져야만 그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은 꼭 있어야 되고, 그 최소한의 도덕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윤리가 최소 도덕론으로 정착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경쟁의 도덕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거치는 것이 도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지금과 같은, 특히 시험과 같은 형태의 경쟁이 도입돼서 그 경쟁에 도덕성이 추가되는 것은 생각보다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정치 사상사를 봐도, 특히 동아시아의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또 일본으로 건네진 것이 과거제도인데, 이 과거제도가 시험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했던,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였죠. 그때는 실제로. 그전에는 그냥 누구 추천받고 좋은 집안 타고 나면 수다니빠따의 정치인의 왕과 고귀환님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계와 출생에 의해서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거나, 그렇죠? 출생이 왕을 만들죠. 근데 고귀환님은 왕이 곧 고귀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될 때만 우리가 비로소 고귀환님이라고 붙여줄 수 있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냥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또 관리도 자기 아버지가 그 높은 관리니까 그냥 음소제도니 기능부터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험을 통한 경쟁에 도덕성까지 부여해서 그러니까 그 처음 생겼을 때는 그것으로 들어온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 다 좋은 집안이어서 물려받은 관리들이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점점 더 이제 이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의 정당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비율도 많아지고 이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게 조선시대에 와서부터입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시대에는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도덕성까지 부여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한 경쟁에 도덕성까지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왔다. 그러면 너는 당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도덕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너 그 자리에 와 있냐? 그러면 넌 좀 꺼림칙한 애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던 그런 것들이 대조되면서 이제 조선 역사가 사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선진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었고 일정 부분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의 도덕성까지 부여하던 그런 것들이 이 시민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것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그리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뭐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 같은 데서는 대학 들어갈 때의 그 경쟁의 성적, 그 경쟁의 성적이 이제 점점 흐려지고 있긴 하지만 평생을 상당 부분 좌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경쟁과 능력주의 문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시대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동하던 그 능력주의 제도가 이제는 재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검토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 제도와 같은 경쟁은 신분제를 전제로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개혁적으로 출발할 수 있던 배경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을 상당히 넓히고자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조선 초기에는 천민들도 능력에 따라서 등용되는 그런 문화가 일부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까지.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마치 우리도 고시 공부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러다 보면 경쟁 뒷받침이 되는 사람만 고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윤석열 대통령처럼 9번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뒷받침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교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9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더 조선 중후기를 지나면 정말 양반 중에서도 부잣집 양반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는 거죠. 저희 고향 쪽에 이제 황윤석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천석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에. 근데 그 사람이 과거를 13번을 응시를 해요. 끈질기게 응시하는,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천석군 재산을 거의 날려먹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응시한다는 것은 양반의 자제가 전라북도 흥덕현이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왕이 이제 이 사람이 성균관에서 진사실 합격 성균관 유생이었는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머리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왕이 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 기특해가지고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전라도 흥덕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실록에.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한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노비가 여러 명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귀한 양반 가져. 그러니까 한 열 몇 번 과거를 봐버리면 천석군이 날아갈 정도인 거예요. 천석군 집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장점이 있다면 자기의 일상을 끊임없이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난고라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한국중앙연구원에서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는지가 되게 치밀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또 고향도 갔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재밌게 계속 가끔씩 보고 그러는데 마지막 과거에 이제 이건 자기가 마지막으로 설정한 거죠. 왜냐면 집안이 더 이상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과거 시험을 보고 떨어져가지고 잘 보니까 자기 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막 혹시 어떻게 됐나 하고 반길 그 부모들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서울 쪽으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튀어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미 사림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림에 나름대로 이 실력 있는 사람 밑으로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김원행이라고 하는 당시에 꽤 유력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문객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현감도 여기저기서 하고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천석군 집안도 한 열 몇 번 하면 다 거덜날 정도의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과거의 응시 기회가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도전이 꿈꿨던 그런 나라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죠, 실제로. 그런 맥락 속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그 조선시대의 공정성은 1차적으로는 그 신분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사회가 되면 공식적으로는 신분이나 계급을 인정하지 않죠. 누구나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재력 또 그 존 롤스 같은 사람도 주목했던 것이 이른바 이제 삶에 있어서 운의 요소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롤스가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물려받은 머리. 이것도 운이죠. 누가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고 어디 있겠어. 그 외모만 운이 아니라 머리도 운인 거예요. 실제로. 자기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또 자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운이잖아요. 내가 부모로 선택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 이 운으로 인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가지고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것이냐. 그게 존 롤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의미 있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키가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이렇게 담벼락 넘어 있는 꽃을 보려고 하면 똑같은 바닥에 있는 그 밑받침을 제공해주면 큰 애만 보고 작은 애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에게 키가 작은 애에게는 높은 계단을, 큰 애에게는 낮은 계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이 된다. 그게 롤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롤스가 집중으로 활동했던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미 그 차이가 출발점이 너무 달라져 버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최소한으로 그래도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더 가는 것은 그건 자기의 자유고 자기의 몫으로 남겨놓더라도 출발점만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를 줘서 좀 늦게 출발하네, 좀 빨리 출발하네 이렇게 두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이 아니냐. 그게 실질적인 공정성 아니냐. 이게 이제 20세기 윤리학의 주된 개념으로 저스티스란 말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책 이름을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말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윤리학은 대부분 다 존 롤즈의 윤리학을 토대로 해서 그 이론을 비판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존 롤즈는 20세기 윤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위치를 제공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존 롤즈가 그 관심을 갖긴 했지만 사실 그 정의론이 상당히 두껍고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박사과정 때 겨우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좀 이해되는 것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타자와 관계 맺는 사회다. 그런 거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야 된다. 이른바 무지의 베일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룰즈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개인이고 그 개인은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이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 그러니까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이 타인과 근데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혼자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든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방식의 관계만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자신도 모르게 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빚는가 하면 그 이제 그 후에 저작들 뭐 특히 정치적 맥락 같은 걸 고려하는 정치적 정의, 폴리티컬 리버, 정치적 자유주의 뭐 그런 책들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그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이 중심이 돼서 맺는 계약으로만 이 사회가 온전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이상이 무엇인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20세기 들어와서 개인을 고립된 개인으로 전제해버리는 서양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힌 가장 큰 난점이 뭐였는가 하면 타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타자. 나와 다른 사람은 다 타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불교나 유교적 맥락에서 유교 같은 경우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 그게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자는 그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몸에 피가 막 묻어가지고 밤중에 헐레벌떡 따라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떠나오면서 당신 아버지 집에 들어왔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를 숨겨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숨겨지는 거죠. 우리 형법 체계에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범인 음기죄가 부모자식 간에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의 법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부모라도 내줘야지. 그렇죠? 내주는 게 그 정의에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양 법 체계를 우리의 그런 문화적 정서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막 들여오면서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특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법은 적용의 일관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말이 법의 속성이기도 하죠. 법관들이 이제 그걸 보완해 보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은 모든 상황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실제로. 너무 많은 법들을 만들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서 꼭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법을 만들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정말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해야 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떤 집에서 어머니가 뭐 힘들고 치매가 걸리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혼자 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대요. 근데 그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아마 어머니가 그 힘들게 투병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다 인연을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 막내 아들만 그 어머니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리고 이미 그 큰아들과 자기 딸에게는 이미 중간중간에 뭐 집도 해주고 뭐 해가지고 재산을 분할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언장을 써가지고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막내 아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혹시 큰아들이나 너희 딸은 섭섭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유언장까지 써가지고 공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뭐 어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미국에 사는 그 형수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그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도대체 상황을 고려할 수 없게 정상 참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럼 결국은 그 유류분을 주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을 팔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남자고 결혼도 못하고 사는 50 가까운 이 남자가 막내 아들이 자기 살 집도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빚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거꾸로도 있고 그런데 다만 어찌됐거나 그런 그 20세기 이후에 개인을 고립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전제해가지고 서양 철학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흐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봤죠. 개인의 인권, 그러죠. 개인의 인권, 정말로 인격성,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르게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건 뭔가 하면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관계성,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남는 문제가 공정성만 가지고는 윤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윤리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20세기 후반부에 서양 윤리학자들이 찾아낸 개념이 타자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라고 하는 이른바 배려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배려의 윤리 또는 정의와 배려의 윤리 이 두 가지가 20세기 윤리학의 두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가질 수 있는 상당히 그 차갑고 날카로운 지점들을 배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완을 해보고자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또 마주치게 되는가 하면 타자는 내게 지옥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타자는 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보장받을 때만 그 타자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그렇잖아요. 타자는 나에게 제 지옥이지만 계약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관계를 맺는 것이 타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타자, 근데 분명히 타자가 그렇지만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건 이때의 그 타자는 심지어 부모 자식도 다 해당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분명히 부모 자식이나 아니면 친구 중에도 계약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유지되는 관계들이 필요하고 그게 점점 더 뚜렷해지잖아요. 사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뚜렷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아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심지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80년 가까이 이렇게 연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팀, 그러니까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뭐냐. 그랬을 때 유일하게 끈질기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정말로 마지막에 이익이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이걸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던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증적 연구 결과예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에서 한 80년 동안 자기 졸업생들을 계속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했냐.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이거 성공했겠죠. 대체로 미국 사회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도 성공했으지만 결국 진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나뉘는데 그게 새벽 3시에 갑자기 자기 심장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냥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변수라는 게 밝혀지고 그런 관계들은 분명히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나한테 보장해 주느냐. 그런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타자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20세기 윤리학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과제로 등장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불교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2020년 이후에 불교윤리가 현대윤리학 논의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도 이제 서양 심리 철학의 주된 주제에서 그 영역하고, 윤리에서는 타자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서구 근대적 맥락에서 바라봤던 그 타자가 아닌 다른 타자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이 과제에 불교가 상당한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인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에 불교가 답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이도움 선생님도 늘 관심 갖는 주제인 화쟁이고, 그 화쟁이라는 게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막, 아무나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오염됐어요, 오염. 별로 매력이 없는 개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 정말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불의의 존재론이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주말에 고요한 소리 발표를 가면서 이제 2박 3일을 간 김에 갔다 왔었는데, 저희 둘째 딸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죠. 걔는 걔고 저는 저죠. 이제 뭐 30 가까이 됐으니까 주지만 그렇다고 둘도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 아이를 저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매력적인 개념 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의의 존재론에 기반한 타자를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화쟁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동체성과 자비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화쟁을 그 다음에 청, 화, 이렇게 3단계로 설정합니다. 화쟁의 첫 출발점은 타자의 눈 속에 있는 눈부처를 바라보면서 그 주장에 담겨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주장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청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도 자신의 주장에도 이게 거꾸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에도 진리의 일단이라도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쟁이죠. 쟁의 단계죠. 그리고 동시에 타자의 주장에 들어있는 일리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청이고, 그리고 이제 쟁과 청을 통해서 얻어든 진리의 조각들, 일리들을 모아서 좀 더 나은 단계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화다. 이렇게 3단계로 쟁과 청과 화, 이렇게 이도움 선생님은 더 해분화해서 설명하지만 단순하게 3단계로 설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화쟁의 윤리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순리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 일리일 수밖에 없죠. 진리의 조각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론적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을 기술적 확신과 규범적 확신으로 나눕니다. 기술적 확신은 경험적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죠. 그게 진리였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갖는 확신. 그게 기술적 디스크립티브라는 표현을 써서 기술적 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규범적 확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다. 우리 사회가 정말 미쳐버린 사회다. 근데 그걸 확신을 갖고 얘기할 때 그건 규범적 확신인 거죠. 그죠? 우리 사회가 미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미친 상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규범적 확신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기술적 확신은 그래도 비교적 경험적 근거들에 의해서 쉽게 검증이 가능한데, 규범적 확신은 쉽게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자기 주장에 일리가 담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쟁이라고 한 거. 자기가 뭔가 주장을 펼칠 때는 자기 주장에 최선을 다해서 진리가 담기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 진리가 일리일 뿐이다. 진리의 조각들이고 진리의 일단일 뿐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타자의 주장에 담겨 있는 일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나면 그 두 개를 놓고 정말로 서로를 불의의 관계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불의의 존재론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나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쟁과 청이 지나고 나면 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조각을 맞춰도 좀 더 나은 단계의 진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게 화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 화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현대 민주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훈련을 생략해버린 채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또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이른바 통일교육, 토론교육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만 강점을 주고 거기에 가점을 주는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애들만 1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교육을 했었습니다.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흐름이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그게 중요한 과제였던 게 우리 애들이 이른바 외국 애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기 주장을 논리 있게 잘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걸 교육시켜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키워줬어야 되는데 한쪽만 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게 제가 뭐 토론대회 고등학교 대상 그 심사위원장을 했을 때도 1등 그 예상으로 다른 심사위원 다 1등으로 올린 팀이 정말 말을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들 1등 줄 수 없다. 그때 막 심사위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왜 그러냐. 뭐 나중에는 뭐 위원장이라고 뭐 그렇게 우리들 의견을 무시하고 뭐 독단적으로 하시려고 하냐 그래서 아니 근거를 대겠다. 2등 팀이 상대방이 말할 때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근데 1등으로 얘기되는 팀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기 다음 주장을 하려고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이건 토론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는 1등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중에 상당수가 동의하더라고요. 하고 1등, 2등 뒤집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뒤에 저를 안 부르더라고. 위원장을 안 불러, 이제. 실제로. 그럴 정도로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네. 아이고, 너무 많이 잘 안. 예. 예. 그런 그 화쟁의 윤리에 기반을 두고 정말 어려운 주제, 시민사회 속에서 불자의 삶과 윤리라고 하는 게 지난 주말에도 중도와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 강성영 교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도대체 불자 그냥 시민으로 살기 힘든데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거나 불자라면 그래도 불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시민이면서 동시에 불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이면서 동시에 불자다. 이 의식을 전제해야 되고 그렇다면 불자라면 연기적 존재성을 인식하는 데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불자 아니겠어요? 네. 불자 시민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남이 심지어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상대편에 적대적인 편에 있는 사람조차도 기본적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자와의 연기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고 동시에 이 타자의 범위 안에 특히 불교가 오랜 시간 잘 보여왔던 것이 인간과 동물, 자연, 우주로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과만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들과도 함께 살고 있는 거죠. 동물, 자연, 심지어 돌 이런 거 다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지만 이미 불교적 사유 안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주 당연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점에서 불자가 시민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모형 중에 첫 번째는 연기적 존재성을 인식하는데 좀 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연기적 관계망을 인식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인식하지 않고 또 그냥 나갔다간 언제 이도움 선생님도 가끔 걱정하시지만 언제 팬데믹이 또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장하겠어요? 몇 년 안에 올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불자들의 영기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소중함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불교윤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과제입니다. 또 만만치 않은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약점을 수정해 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최소한 피상적인 경쟁에 있어서는 현실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또 다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이제 근원적인 어떤 위기와 한계와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주말에 활성 스님은 그분 나름의 역사관이 있어하고 인류 역사를 3단계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청동기, 철기,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무녀가 온몸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였고, 철기 시대에는 깡패들이 주먹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 근데 디지털 시대로 딱 넘어오니까, 근데 철기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기 시대에 끝난 것을 저분이 뭘로 잡을까 궁금해가지고 듣고 있었더니 질문을 던지시더라고. 철기 시대가 언제 끝났을까요? 아무 답변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그 고요한 소리 모임이 뭐 교수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상당히 이른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비율이 높은 사람들. 근데 뭐 그 양반의 시대 구분도 특이한 데다가 뭘로 끝났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 사로 넘어간 것인데, 철기 시대를 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분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철기 시대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라는 위험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분은 철기 시대가 끝났다. 그러고 나면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깡패들의 주먹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손가락이 지배하는 시대로 갔다. 상당히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잖아요. 그것도 뭐 저 멀리 있는 거, 여기서 손가락 하나로 사람 죽일 수 있는 시대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뭐 받아들이지 않느냐, 뭐 다른 차원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팽창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동시에 느끼잖아요. 이게 뭐 핵전쟁이 한번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뭐 이것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됐고, 핵전쟁이야 뭐 늘 지금도 현실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주의와의 1차적인 경쟁에서는 승리자이지만 자본주의 자체도 이제 근원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이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될 것이죠. 그랬을 때 기본 토대는 동체인식을 토대로 하는 자아와 비의 윤리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불자들의 했는 일은 고통받는 타자, 타인, 자연, 지구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사실 고통받는 타자를 향하는 시선과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감소시켜주는 노력, 이것이 불자의 윤리인 것이죠. 사실은 다른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받는 타자들의 주목하는 윤리, 그게 불교 윤리란 말이에요. 불교의 핵심은 고통 아니에요? 고통과 정면을 마주하라,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통받는 타자들에게 주목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고, 그 출발점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손쉬운 얘기지만 소욕지족인데, 저도 이 소욕지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나 활성 스님도 이 표현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소욕은 개고 개, 그죠? 개유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소욕이. 그 다음에 족은 정이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알고 보는 것은 해고. 이게 사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쓴 개념이었는데, 제가 뭐 저만 쓴 게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개념으로, 실천적 개념으로 소욕지족을 저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활성 스님도 이걸 개와 정과 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결국 사막이 소욕지족이다. 내가 먹는 거 좀 덜 먹고, 그 중에 일부 좀 잘 못 먹는 저 외부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짐승한테 던져주기도 하고, 이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 말고 다른 무슨 길이 있겠느냐. 그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자윤리라는 게 소역지족의 삶을 실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야를 넓게 갖고 타자뿐만 아니라 정말 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 지구, 우주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불자의 어떤 윤리이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그 실천만, 개개인의 실천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연대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 정의평화 불교 연대도 그 연대란 말을 포함시킨 것이 사실 이런 맥락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차원에서 불교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사실 타는 목마르로 외쳤던 우리의 형식적 민주화가 세계사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가장 큰 거야, 집권층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앞서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 맞서는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불자에게 맡겨진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데를 지배하는 정치의 가장 큰 동향은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이게 이제 일부 팬덤 정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영웅시하는 시민사회 정치인은 비판적 지지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도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임기를 정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아까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그런 윤석열의 그 외교 업적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막 프랑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죠? 윤석열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차원이죠. 양적으로 다른 차원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아닌 거죠.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혐오하고 배제하는 거죠. 이건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도, 윤석열도 어찌됐거나 우리가 참여해서 선거에 참여했으면 내가 안 찍었어도 우리 대통령인 거죠. 그가 법적인 잘못을 했으면 절차에 따라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너는 내가 안 찍었으니까 대통령도 아니다. 이건 정말 반민주적인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막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이동수 선생님 말씀이면 자비로운 분노가 필요하죠. 정말로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들과 나가 온전히 분리될 수 없다. 저들이 출연하는 데는 나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진정한 극복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분리돼서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한 축에서 한 편에서 이른바 당파적 진리만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면 이쪽 편에서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면 온갖 짓 다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정치가 반복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동료이자 도반으로서의 시민, 그죠?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동료이자 도반으로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과의 논쟁, 또 협력을 모색하고, 때로는 대결할 때는 하고, 비판할 때는 하고, 그런 장들이 늘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공론장이라고 표현하고, 이 공론장에서는 모든 얘기가 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 공론장이 점점 협소해지더니, 이제는 우리 정평불방에서도 자기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보면 무관심해지고, 저는 이 같은 결과도 저는 상당 부분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쓸데없는 적대감들이 커진 거죠. 저 들을 게 뭐 있겠어. 저 같은 사람이 괜히 딴짓 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박병기 얘기 들을 게 없다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저거 내 편이 아니네? 저 인간이 하는 얘기 뭐 들을 게 있겠어? 근데 지난 주말에는 우리 저를 보러 온 것만 아니겠지만 170명이나 모여가지고 산골짜기에서 그러고 왔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모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평길이 처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선 저부터도
애정을 잃어가고 있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실제로. 이런 공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정의평화 불교 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얘기들 함께 해보는 공론장을 유지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정치적인 생각도 좀 다르다고.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민주당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저를 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공간이 도대체 제대로 된 정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도대체 왜 그럴까를 물론 서로 고민해 봐요. 저도 많이 고민해요. 도대체 왜 저분들은 왜 저렇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의 손가락 정치가 갖는 가장 큰 그 문제가 이른바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비슷한 사람의 정보만 계속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도 다 그 사람의 정치 성향과 맞는 그 유튜브만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네, 확신이. 그 확증 편향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은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 틀리다는 것이 정말 한 끗 차이 같지만 중요한 구분인데, 이제 그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맞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각자의 주장에 담긴 일리를 존중하는 자세.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에 우선 일리가 담기도록 노력하면서 주장을 펼쳐야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장에 담겨 있는 일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해야만 그다음 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불자의 윤리에서 강조돼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더 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10% 이상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대통령 또 트럼프 되게 생겼어요. 미국 지성인들이 그 트럼프가 됐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내 주변의 사람은 트럼프 지지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냐고. 어떻게 될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교수들은 아무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오만했던 거지. 다른 사람들 주장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도 이해해 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국인이 아닌가? 트럼프 지지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윤석열이 지지하는 이른바 이찍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사람을 지지했는지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자세를 전제로 해야만 그들과 정말로 한 사회를 이루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그렇다면 점점 더 분열되고 뭐 그야말로 반쪽짜리 더 반쪽짜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시민사회 속 불자의 삶과 윤리라는 측면은 개인의 삶에 의해서 민주주의까지로 확장되면서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불완전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확증 편향이 없나요? 왜 없겠어요? 저도 늘 있죠.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확증 편향은 뭘까를 늘 생각해 보지만 뭐 자신도 모르게 그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 결함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론장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어요. 자네는 뭐 하버무사 이런 사람들이 공론장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잘 저는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절박한 과제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정평불에. 정평불에 공론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의평과 불교 연대가 깨집니다. 그죠?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상당 부분 지금 깨져 있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불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민주주의까지 또 세계 시민주의까지 확장되면서 전개될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불교는 상당히 윤리적 토대를 강하게 갖고 있다. 특히 또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대적 상황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진 윤리를 불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건 단순히 교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내놓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초기 경전에 근거해서 민주주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왕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전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전륜 상황. 이 시대에는 전륜 상황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전륜 상황의 시대가 아니에요. 시민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정치적 맥락들은 전면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초기 경제만 갖다가 내놓으면 마치 지금 현재 정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그거야말로 착오인 거죠, 착오. 시대 착오인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불교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끊임없는 우리 시대와의 대화를 통해 사실 불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그 시대와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기본적인 그 부처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내 삶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계속 될 때에만 불교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